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4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목소리가 좀 네. 약간 허스케 잠겨 있어요? 네, 약간 잠기고 좀 허스케해진 것 같아서. 네? 아니 괜찮습니다. 체력 보강은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그냥 잘 보고 이거 있어요. 네. 거의 약간 느낌이 손흥민 선수가 저 해외 갔다 들어왔을 때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서 뛴다. 네. 목소리가 아니라 수비를 잠궈야 될 텐데. 수비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찌나 안타깝던지. 하나의 공격도 하던데요, 보니까. 공격하다가 네. 공수를 너무 오가다가 그래가지고 저희 원래 주 포지션은 수비 쪽에 가까운데 이제 갑자기 공격도 올라가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다가 거의 오버페이스 해버려서. 그러니까요. 네. 활동량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공수 전환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그땐 또 경기를 처음 해본 날에 축구공을 처음 차본 날이어가지고 공만 보면 막 우르르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축구공을 처음 차본 날 그거 녹화를 바로 한 거예요? 네, 바로 한 거예요. 경기를 바로 한 거예요? 네, 그냥 연습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날 모여가지고 우리 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수비하세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경기한 거예요. 두 경기 진짜 날 것의 연속으로. 그거는 골 네. 때리는 근영이 아니라 거의 멍 때리는 근영가 됐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해도가 없고 막 공만 보면 쫓아다니고 막 이제 더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공만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메이션이 생겼다. 네, 저희 팀이 이제 조금 그래도 지난주에 주바페가 원더우먼 얘기를 처음 해서 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네, 진짜 잘하죠. 너무 잘하던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남성분들보다도 정말 막 소리 잘할 지르면서 것 같아요. 봤어요. 네. 소리 지르면서. 송소희 씨 볼 다루는 능력은 네. 한 1년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축구를. 송소희, 황소윤 네, 네, 선수하고. 투톱. 그 황소윤 선수는 거의 마르세유톤 비슷하게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패스 주고 그걸 원터치로 그러니까요. 슈팅으로 네. 마무리하는 게 논스톱 슈팅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당연히. 네, 이 흘러나오는 그거는 공을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동호인 축구에서도 잘 이렇게 과감하게 잘못 차면 그거는 하늘로 뜨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발등에 갖다 맞추는 게 송소희는 대단하다. 여기에 한번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고죠. 네. 네, 선수로. 시즌이 끝날 때쯤 저도 그 정도는 해야 될 텐데 한 1년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 정도 구사해야 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일단 네. 풀타임 뛰는 걸 일단 좀 네. 목표로. 풀타임 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주바페가 그 쓰러지고 되게 막 힘들어 뭐 숨가빠하고 막 이런 게 진짜 그 일반 축구 좋아하는 좀 하는 사람들도 막 세게 뛰면 그래요, 진짜로 막 과호흡이라고 네. 하죠. 네. 머리가 하얘지고 네.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네, 막. 맞아요. 막 새소리 나오고 그러죠. 어. 심장에서. 머리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행히 안정은 취해서 후반에 4명이 뛰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성영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식 경기에서 그렇게 한 명 적게 뛰어도 되냐? 그래서 알아봤어요, 하성영 기자가. 뭐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규정으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지금 규정이 그거는 바뀌진 반칙 않았어요. 아니냐? 근데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6명 이하 뛰게 될 경우에 몰수패 처리로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1명 기준. 풋살에서는 11명 경기에서. 11명 경기에서. 네, 풋살에서는 그 몰수패 처리가 또 안 되나 봐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아나콘다에서 뛴다고 했잖아요. 아나콘다에서 한 명 없이 뛴다고. 네, 뛴다고 또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에 있어서 바깥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역시 선수는 그렇죠. 그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일주일 내내 이제 괜찮냐는 질문을 거의 뭐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 근래 그 인스타 스토리 같은데 이렇게 선물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영양제. 운동할 때 먹는 영양제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있더라고요. 뭐 저는 워낙 체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이제 몸에 뭐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충을 해줘야 된다 해서 운동 전에 먹는 영양제, 운동 중에 먹는 영양제, 운동 후에 먹는 영양제 막 이렇게 나중에 나뉘어서 먹고 또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관리해서 먹고 있고 다들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왜 이제 경기 중에 마시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먹게 되는지 이제 다 네. 몸으로 직접 알게 아니, 되겠네. 그냥 물은 소용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양제 탄 음료를 먹어요. 수시로. 그리고 많이 먹으면 또 배가 엄청 꿀렁꿀렁 거려가지고 이게 근데 뛰다 보면 너무 숨이 차니까 막 근데 풋살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공수 전환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빠르죠. 방금 내가 올렸는데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또 막아야 되고 이게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막 마르세유 턴하고 있고 앞에서 네.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그 분들이 이제 경쟁이 워낙 작고 하니까 뭐 저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않았어요? 필라테스 정도로는 축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등산을 하세요. 등산. 그 유산소 유산소를 좀 해야 운동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유산소와 근력도 좀 하고 해야 네. 이 체력이 따라오지. 근데 다른 아나운서들은 엄청나던데 체력이. 네, 체력만큼은? 좋아요. 네. 네, 체력만큼은 안 뒤지더라고요. 저만 체력이 없고 거의 유리 몸이어가지고 네. 연약한 컨셉으로. 네? 연약- 컨셉이 아니 원래 연약한데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2차전 상대는 누구예요? 이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2차전은 안 했어요? 네, 그게 이제 1, 2차전 한 거고 하루에 2경기. 하루 2경기를 했거든요. 네. 탑거리랑 원더 탑거리를 먼저 했었구나. 지금 이제 정식으로 시즌 개막을 안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 상대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난주 축덕 토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주영민 2경기 적중, 주시은 2경기 적중, 이정찬 1경기 적중, 박진영 3경기 적중입니다. 이정찬 항상 저조하다니까. 그러네요.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쭈니님이 제목부터가 진심 정말 싫다. 싫다였구나. 좋다가 아니라. 네. 뭐지? 손흥민 어떻게 할 콘테. 근데 그 밑에 분은 또. 네, 그때 밑에 분은 ELIASPARK07님은 제목 센스 보소 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 센스는 뭐 뽕 작가죠, 뽕 PD죠. 네. 옵저버일님 골대녀 본방 사수하고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실컷 공 차고 그랬는데 운동을 안 한 지 몇 년 된지라 남일 같진 않네요. 골대녀에서 꼭 주바페 공격 포인트 보고 싶네요. 저도요. 공격 포인트를 이제 상대 골문에 해야 될 텐데요.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주말에 뉴스 하시고 주중에 라디오 하시고 시간 내어 골대녀까지 주춘주춘 지상파 축하드리고 골 넣으면 세리머니 기대합니다. 포지션상 골 넣기가 쉽지 않은데 SNS에 주바페 스케줄 막 나오면서 뭐 그렇죠. 커뮤니티 막 논란. 공개 아, 있었죠. 네. 거의 뭐 연예인 뺨치는 스케줄로 혹사 논란 아니고요. 연아운서. 네, 다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혹사 논란은 그만. 더 이상은 회사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 뭐 제가 아무래도 다른 언니들은 프리랜서인데 저는 직장인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제가 다 원해서 하고 좋아하는 방송이고 다 열심히 하는 방송인데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있고 음.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계셔가지고 그 안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했던 멘트 때문에 더 이런. 근데 제가 거니까. 멘트한 게 아니고 그래요?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언니가 이제 울지 말라고 농담조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힘들어요. 분위기 분위기 받기로. 전환하려고 농담을 한 거고 자막도 그렇게 키읔키읔 붙어서 농담으로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저러고 다음 날 뭐 새벽 출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철파임 나오고 막 이러면 또 되게 막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다 역시 즐겁게 하고 직장인 있어요. 주시은이었습니다. 네. 걸어서 20층까지님. 매주 아나콘다 리뷰 프리뷰를 정규 코너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때문에 처음 보게 됐는데 주하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화되는 기분입니다. 이러다 카타르 월드컵 형장 중계 캐스터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닌지. 그럴 수도 있죠. 저 해봐서 아는데. 그거까지는. 네. 장진성님. 전북과 울산의 경기 사실상 결승전다운 명경기였네요. 특히 송민규와 일류첸코가 골 넣는 걸 보면서 포항이 이러려고 이적시켜줬나 싶더라고요. 전북과 울산 경기는 붙으면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정다운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프로 선수와 준프로 선수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가요? 단순히 아직 학생 신분으로 프로리그에서도 뛸 수 있다는 것 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프로 선수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보면은 이중 신분이라는 거예요. 학생이면서 고교 경기에 나갈 수도 있고 프로 경기에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좀 봐야 되는데 고교 선수가 프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 경기에만 나오게 될 경우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유망주의 실력이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은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준프로 계약을 시켜서 프로 경기에도 뛰게 하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고등학교 경기를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제한이 있는데 고교 경기는 K리그 유스 팀들 간의 대회는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학교 팀과 K리그 유스 팀과의 경기는 뛸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을 좀 뒀어요. 네. 그리고 프로 경기에 이게 이제 프로 경기에 한 번이라도 출전한 이후부터 이런 제한이 좀 되는데 그럼 중고 연맹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뛸 수 있어요? 연맹전에서 유스 팀하고 붙으면 유스 뛰고 팀하고 붙으면 뛸 수 아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일반 학교하고 붙으면 못 뛰고 중고 연맹전 그것까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K리그 유스 팀들 간의 대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는 뛰죠 당연히. 유스 팀들 간의 근데 대회가 이제- K리그 주니어란 대회예요. 그런 대회는 뛸 수 있고 유스 챔피언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들이 나오는 거는 아마 못 뛰지 않을까 그런 대회는. 그렇죠?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좀 손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손해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선수를 이제 프로 경험을 일찍 쌓게 해줘서 좀 더 이제 유망주를 키우겠다라는 의지로 이런 걸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준프로 선수 같은 경우 연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장학금 성격으로 월 100만 원에 돈 급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급여를 학생이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예. 강성진이었죠 서울에. 그렇죠. 강성진. 지난번에. 준프로 계속, 선수 네. 1호 골 터뜨리는 선수였죠. FC 서울에. 그래서 근데 이 준프로 선수는 피파의 이적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로 등록시킬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현재 그거를 프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맹에서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프로 등록이 되면은 이 선수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유망주들이 해외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 이 소속팀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로 윈윈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피파에 좀 등록을 하려고 100만 원 하고 주고 있죠. 이적료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학금 아니, 100만 원. 유스팀에서 오랫동안 키워왔던 선수니까요. 예.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감독과 감독 대행의 행정적 차이가 있나요? 감독 자리가 공석일 경우 코치진 중 한 명이 감독 대행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감독 대행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도 있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는 등 원래 감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 외에도 행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그 연맹 규정상 공식 용어는 감독 대행은 아니고요. 업무 대행자라고 공식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 그래서 감독이 없을 경우 이제 업무 대행자가 경기 중 감독의 의무 권리 이런 걸 다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질문에서 해줬다시피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독과 감독 대행의 차이를 조금 보면은 자격증 차이가 좀 있다. 그 행정적인 차이를 보면요. 그 K리그 감독이 되려면은 P급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독이 사퇴를 했거나 경질될 경우 감독 대행이 왔는데 우리 예전에 FC 서울 뭐 감독 대행 하면서 얘기 많이 했었죠. 60일 동안 P급 자격증이 없어도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60일 내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감독을 이제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또 대행으로 계속 대행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은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다음도 행정. 네. 행정 갖고 다니시나? 플레잉 코치라는 직책이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선수로서도 활동하는 플레잉 코치는 팀 엔트리 구성,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 제한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구단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함께 맡는 것뿐이라면 그냥 선수로 등록하고 지도는 구단 내에서 알아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꼭 플레잉 코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연맹 규정 차원에서도 어떤 혜택이나 제한 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취재하면서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플레잉 코치를 두 부류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구단 내에서 이 선수이자 코치, 플레잉 코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등록상 플레잉 코치로 등록이 된 경우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실제 연맹에는 코치로 등록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을 해요. 근데 팀 내에서 플레잉 코치의 그 임무를 부여를 하는 역할을 거죠. 하는 거죠. 보통 베테랑들에게 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코치 자격으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 팀 내에서만 그냥 플레잉 코치인 거기 때문에 코치 자격이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벤치에서 지도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냥 선수단 생활 내에서만 이렇게 지도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 대구의 이용래 선수, 울산의 이호 선수가 있어요. 이용래 선수가 플레잉 코치로 지금 불리긴 하는데 실제 등록은 선수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연맹 규정상 선수이면서 동시에 코치로 등록된 진짜 플레잉 코치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좀 그 자격 요건이 있죠. 코치로 등록을 하려면은 KFA 대한축구협회 1급 자격증이나 아니면 AFC A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잉 코치로 등록 안 한 선수들은 그런 자격증이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흥미로운 걸 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서 동시에 플레잉 코치로 뛰게 될 경우에는 선수로 등록 예를 들어 엔트리에 선수로 들 경우에는 벤치에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코치로 올 경우 벤치에서 지시를 또 할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별 실효성은 없는 규정 같긴 한데 말하면 끝인데. 마스크 쓰고 함성 지르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플레잉 코치로 등록된 경우 어떤 징계의 내용이 달라져요. 뭐냐면은 코치 일반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은 경고 5장이 쌓여야 다음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못 나오게 돼요. 그 시스템이 5-3-2예요. 처음에 5장, 그 다음에 3장, 2장, 2장 할 때마다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한 경기 출정 정지가 되어 있는데 코치 규정은 달라요. 코치 규정은 3-2-1-1-1 이렇게 가요. 좀 박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레잉 코치가 선수로 뛰다가 경고 3장만 받으면 바로 다음 경기 경고 누적 못 나오게 됩니다. 코치 규정을 따르는 코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좀 쉬우고 그럼 싶네. 플레잉 코치는 선수 등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수 등록해야죠. 선수 등록도 하고 네. 코치 등록도 코치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 플레잉 다- 코치라는 게 따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렇죠. 둘 다 등록을 둘 다 한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좀 더 일반 선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코치의 징계의 그 규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재 플레잉 코치로 정식 등록된 선수는 2부 리그 전남의 최효진 선수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최효진. 네. 아, 워낙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예전에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었고요. 그러니까 보면 코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 같네요. 그렇겠죠. 그게 보니까 예, 그죠? 예. 한꺼번에 질문을 3개나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질문이 아주 유익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다운님. 요즘에 그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 조용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바쁘신가 봐요. 바쁘신가 봐요. 플레잉 코치 하시나 봐요.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리그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밌는 경기 많았죠.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 전북의 호랑이 사냥 사전 오기. 밋밋하네요. 네, 많이 밋밋해요 오늘. 재밌다. 제목 네. 센스 보소. 센스 뭐, 정말 싫다. 정말 싫다. 제목하면 또 우리 뽕 PD죠. 근데 호랑이 사냥 사전 오기 누구 입장에 쓴 거예요? 전북 전북이 입장에- 올 시즌에 올 시즌에. 그렇죠. 근데 연말에는 계속 전북이 이겨서 결국은 전북이 다 호랑이 사냥을 한 해였잖아요 지난 해. 그렇죠. 지지난해까지. 이번 시즌 제외하고 전에는 거의 이제 그래서 전북이 살짝, 우세하다가 근데 정말 그렇죠.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참, 근데 울산이 잘했어요. 울산도. 나 잘했죠. 경기는 네. 너무 재밌었고 울산 입장에서는 저는 보면서 그 오세훈 선수의 첫 번째 옵사이드 골이 옵사이드 된 그 윤일록 상황. 선수가 받고 네. 했던 그 상황.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울산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동준 선수의 슛이 골대 살짝 빗나간 거. 그렇죠. 한 2번 정도 찬스가 있었죠. 아. 이동준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이동준 선수 당장 벤투호에서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몸 상태를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옵사이드 골로 취소된 거 오세훈 선수의 골이 취소된 게 상당히 저도 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선제골이 될 수 생각하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원두재 선수가 후방에서 한 번에 넘겨준 볼을 윤일록 선수가 잡았고 우당탕탕 나온 걸 오세훈 선수가 넣었는데 윤일록 선수가 패스 받는 과정 자체가 옵사이드였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였는데 이 두 팀의 현대가 더비에서 올 시즌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선제골의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올 시즌 이 경기 전까지 울산이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2승 2무로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0대0 무승부 2경기 빼고 승부가 갈린 3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팀들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아 울산이 그럼 계속 선제골 넣었군요. 그렇죠. 5월달에 4대2로 울산 승리할 때 울산 김민준 선수가 넣었고요. 지난번에 챔스에서 3대2로 울산이 승리할 때 박호 선수가 선제골 넣었었고. 이런 빅매치에서는 선제골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진짜. 분위기 예.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또 이 전북 원정이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제골을 넣으면 이제 분위기를 정말 확 가져올 수 있는 선제골 잘 넣을 탈수 때 봐요. 있었는데, 예. 송민규 선수가 넣었는데 그 울산 원정 팬들 앞에서 아주 산책 세리머니. 약간 시건 방식의 그 산책 세레머니를 하는. 그것도 웃기던 게 팀원들하고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한참 하다가 아 맞다라는 네. 느낌으로 갑자기 돌아서 산책해야지. 아 맞다 까먹은. 뭔가 밀린 숙제하는 느낌처럼 네. 한 바퀴 도는데 사실 이 현대가 더비가 물론 경기력적으로 또 이 순위 싸움에서 항상 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이 뭔가 감정적인 요소가 막 섞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송민규 선수가 뭔가 겉으로 보이는 이 도발을 액션을 했죠. 한번 살짝. 도발을 취하니까 아 이거 뭐 진짜 전에 어떤 여타의 더비의 버금가는 진정한 라이벌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산책 세레머니는 박시성 선수가 네, 도쿄에서 원조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정 가서 딱 해줘야 이게 제맛인데 산책은. 그쵸. 어.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 아무튼 전북 김상식 감독은 참 운도 많이 따랐죠. 뭐 그렇죠. 전북이. 예. 특히 이런 경기는 빅매치 이 경기를 딱 정리하면은 소문난 잔치에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먹을 거 많았던 경기인데 이런 경기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골을 못 넣었던 선수들 반짝 활약 깜짝 활약하는 선수들이 꼭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 임종훈 선수가 이제 헤딩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가장 경기 흐름에 중요한 골이었던 류재문 선수의 발리킥. 바깥쪽으로 딱 그렇죠. 뻗어나가는. 올해 이제 대구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선수인데 뭐 이 선수의 시즌 첫 골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 나온 이제 시즌 첫 골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기는 조커 싸움에도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경기예요. 네. 바로 전북의 바로 선수가 와. 6월달 이후에 뭐 자가격리 문제 있고 부상 있고 그다음에 이적 문제 있고 해서 지금 5개월 만에 출전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부상으로 한 달 만에 돌아온 경기였고 두 선수들이 후반 교체 들어와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잘했거든요. 바로 선수의 슛을 조현석 골키퍼가 다 막아냅니다. 이동준 선수도 아까 말했다시피 2차례 정도 특히 한 차례 그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간 거 그런 조커들의 활약까지 재미 요소들이 다 포함된 진짜 맞아요. 정말 재밌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관중도 코로나 시대 이후 최다 네. 11,383명. 와. 굉장히 뭐 뜨거웠던 전북이었는데 전주성이었는데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이제는 뭐 우승이 한 8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울산은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 꺾은 이후로 거의 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저 계속 안 좋아요. 홍명보 감독이 하나는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전술적인 면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전술적인 면보다 저는 이 경기 확실히 이제 보는 게 확실한 골잡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구스타보의 존재감, 구스타보와 일류첸코의 존재감 대 오세훈. 약간 오세훈 선수가 뭐 못한다라기 표현보다 너무 이제 올 시즌 활약 스탯으로만 보면은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죠. 울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울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울산이 전북보다 선수 구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울산의 이선 자원이 훨씬 더 전북보다 앞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죠. 울산이. 시즌 초반에 힌터제어라는 선수, 독일 이브리그에서 뛰던 선수 데려와서 못하다가 그래도 뭐 여름에 이적시키기 전까지 6-7골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마저 여름에 이제 돌아가면서 오세훈 혼자 거기다 이제 강원에서 이적해온 김지현 선수 버텨주고 있는데 오세훈 선수의 존재감이 전북의 구스타보 일류첸코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지죠. 그 전북은 확실하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즌 초반에는 일류첸코가 엄청 잘했습니다. 그때 막 득점 선도 네, 그렇죠. 맞아요. 몇 경기 연속 골 넣고 막. 그때는 구스타보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중반에 여름쯤 시작될 때 일류첸코가 약간 부상도 있고 약간 슬럼프 겪으면서 못 나올 땐 구스타보가 계속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구스타보가 계속 선발로 나와요. 그렇죠. 일류첸코 이번에도 교체에 투입돼서 그렇죠. 계속 골른 거죠. 막판에 나와가지고 후반 들어오자마자 44분에 넣었잖아요. 나와서 사실 들어간 입장에서 나보고 뭘 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네, 가자마자 했어요. 그래서 시즌 보면은 일류첸코가 15골, 구스타포가 14골. 구수하네요. 구수하네요. 네. 네. 실수도 구수해야죠. 29골을 넣었어요. 와. 팀 득점이 65골인데 거의 두 선수 비율이 45%, 득점 확률이 45%까지 가는데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에 딱 인정했어요. 이 경기는 스트라이커의 차이에서 난 결과가 승부가 갈렸다. 그렇죠. 그런 그리고 전북의 쿠니모토가 네. 최근에 아. 너무 잘하던데. 네. 쿠니모토가 폼이 후반기에 올라왔어요. 확실히 살아나. 그 챔피언스리그부터 음. 그러니까 울산의 하락세와 전북의 상승세가 맞물리는 중심점에 쿠니모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존재감이 아주 확실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송민규 선수의 골 나올 때 쿠니모토의 킥도 그렇고 마지막 일류첸코의 헤딩슛 네. 나올 때 그 크로스 보셨어요? 네. 머리만 맞춰라. 아주 그 정도면은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만한 크로스였어요. 아 대단했죠. 휘는 각도, 네. 공세기, 그다음에 높낮이 거의 뭐 농구의 엘리웁 덩크 같은. 그렇죠. 합이 딱 딱이었어요. 정확하게 갖다 받쳐준 골이었죠. 너무 극장골이었습니다. 딱 뛰어오르는 딱 오는 속도 보고 네. 쏴준 거죠 딱. 멋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좀 울산의 여름 이적 시장이 아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울산에서 이제 오세훈 선수가 군에서 복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윤일록 선수도 될 것 같긴 했지만 그만큼 또 김인성 선수도 나가고 힌터제도 나가면서 약간 등가 교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북은 사실 시즌 초반에 힘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뭐 왼쪽에 이제 김진수 나가서 뭐 공백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다니까 김진수 선수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좀 중앙에 비해서 측면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손민규 선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손민규 선수가 결국에 골 넣어주고 김진수 선수도 사실 울산의 이번 경기에서 김태환 선수가 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발빠른 드리블 근데 그나마 김진수 선수가 있어서 그 정도 막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영입 투자의 차이에서도 결국 이번에 승부를 막판에 이때까지 울산이 잘하다가 전북이 한번 이기게 된 거에 승부를 한번 판가름하지 않았나. 역시 뒷심이 중요한가 봐요. 뽕이 되게 중요한 알겠죠 얘기를 이제 해줬는데 뒷심에. 뒷심이 징였어요. 진짜 내기 힘들거든요. 뒷심이 진짜 뒷심 중요한 한번 것 잃어봐서 같아요. 알잖아요, 네. 그죠? 뒷심 내기가 힘들어요. 이 뒷심 정도는 대신. 돼야 우승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전북의 뒷심을 보며. 네. 뽕 PD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짚어줬어요. 저도 그럼 넘어가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거를 저는 이제 워낙 많이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우승 DNA라고 우리가 표현을 네. 하죠. 전북이 지금 4회 연속 우승했고 5연패를 향해 가고 있고 울산은 지금 3회 연속 준우승인가요? 준우승 네. 3수째죠. 3수째죠. 네,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울산이 전북에 비해서 돈을 확 적게 쓰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 통계 보면은 지난 시즌 연봉 총액 보면 전북이 선수단 총액이 169억이에요. 울산이 146억, 23억 차이인데 그 전에 2019년에 비하면 두 팀의 차이가 38억이었는데 2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울산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승 DNA라는 거는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냐, 중요한 순간에 선수단 관리를 얼마나 하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름 이적 시장에 울산은 힌터제어가 나가고 이런 공백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보강이 크게 없었다는 거. 반면에 울산은 전북은 지난 시즌 얘기 잠깐 해보면 전북은 지난 시즌 여름에 구스타보와 바로를 영입합니다. 그렇죠. 울산에 밀리다가 시즌 막판에 극적은 역전 우승을 이루죠. 그 두 선수들의 활약으로. 올 시즌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송민규 20억 주고 영입하고 김진수 선수 임대 영입하고 하면서 있고. 여름에 딱 지날 때 우리의 빈약 포지션을 제대로 투자해서 메운다는 거죠. 그 힘이 이제 여름에 메운 힘이 가을에 제일 중요한 승부가 진행될 때 그 힘이 발휘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 이제 K리그는 마지막 우승 경쟁 9월부터 본격적인 우승 경쟁으로 봐요. 가을 축구라고 하는데 그때 9월 이후에 전북이 지금 7승 2무 1패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전북이 잘해야 될 때 잘해야 된다. 그렇죠. 전북이 5월 달에 한참만 3연패하면서 안 좋은 적이 있어요. 안 네, 좋았죠. 안 좋았죠. 7경기 무승인가 막. 네, 그렇게 이런 하고. 게 거의. 시즌 5패인데요. 음. 그때 3연패 당하고 그 이후로 시즌 5패 중에 지금 3연패를 일찍 당하고 지금 1패를 이 9월 이후에 단 1패만 당했어요. 7승 2무 1패. 5패 중에 3패가 그때고 이제 5월 달에 그 이후로 당한 없는 거고. 네. 어우. 그리고 반면에 울산은 9월 이후에 4승 1무 3패예요. 울산의 시즌 전체 패가 6패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할 때 3패.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2번 졌죠. 그렇죠. 네. 확실히 결정적인 체력이 달린 순간. 느낌도 많이 들기 시작.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의 전북을 8강에서 만난 게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두 번의 연장 승부. 그렇죠. 네, 그게 아유. 거기서 굉장히 큰 많은 걸 잃었던 것 같아요. 이제 3경기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쉽지 않겠죠.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전북이 수원 FC 원정, 대구 원정, 제주 홈 경기고 울산이 제주 홈, 수원 삼성 원정, 대구 홈 경기인데 만만치 아무튼 뭐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맞아요.
섣부르게 아직 뭐 판단할 뒷심 수 발휘할 없죠. 시간들은 많이 많이 남아 있죠. 있습니다. 일단 울산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규 선수의 골 행진도 뭐 화제가 네. 됐죠. 벤투에서 뽑히지 않아서 감독님 점 입죠 뭐 이런 인터뷰 K본부 인터뷰가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인상적이었다. 정말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보면. 그렇죠. 저는 근데 좀 의외였어요. 사실 이제 주민규 선수의 기존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나이가 그렇게 젊은 편도 아니고 이게 벤투 감독의 성향에 맞지 않는 것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뭐 자기 이름이 안 불려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감독님 비행기표 인터뷰 사드릴 있죠? 테니까 오시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언니 저 실초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이 경기도 아까 방금 현대가 더비 얘기했다시피 스트라이커의 차이였죠. 제주에는 주민규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었고 주민규 선수가 딱 슈팅 2개 2골 넣었거든요. 페널티킥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수원에 이 경기가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명단 발표 김건희 선수. 전이었지만 네. 명단 발표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전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명단 발표는 지난주 뭐 월요일. 전에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로 갑자기 헷갈렸네. 명단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김건희와 주민규 선수의 맞대결로 이제 주목받았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 주민규 선수가 김건희 선수 앞에서 내가 진짜 골잡이다 이런 걸 딱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약간 조금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주의 가장 핵심 전력 중에 한 명인 이창민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혹시 왜 부상 당했는지 좀 보신 거 얘기해 있으세요? 주세요. 상무 입단 테스트를 받다가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어머. 시즌 34경기 한 경기도 결정 없이 뛰었던 선수가 상무 테스트 가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합니다. 리그보다 어려운 상무 입단 테스트. 그래서 이 경기 결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창민 선수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을 해주는 역할 또 엄청나게 공 잡고 가는 드리블이 빠르거든요. 그 속도로 제주의 속도의 핵심인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제주가 확실히 속도감은 많이 줄어든 경기였는데 그걸 최전방에서 그래도 주민규 선수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 수원 김건희 선수보다는 또 나은 경기를 펼쳤다. 그런 평가가 많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 지금 21골이잖아요. 토종 공격수로 20골 넣은 게 정조국 선수 2000 득점왕했던. 네. 그때 2016년 이후. 이동국은 득점왕을 못했던가? 20골 넣고? 20골 넣은 적 있지 않나? 이동국 선수 저 사과할까봐 쉽게 말 못하겠네요.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정조국 선수가 2016년에 득점왕 할 때가 20골인가 그랬어요. 그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20골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토종 공격수가 나왔고 특이한 게 정조국 선수가 현재 제주 코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상위 스플릿은 여기까지 하고 하위 스플릿 B라고 하나요? 파이널 B를 보면 일단 인천과 포항이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네. 인천이 이렇게 빨리 잔류를 확정한 그러니까요. 적이 언제인지. 그 얘기해 보면 인천은 2016년 이후로 지금 16, 17, 18, 19, 25 5년 연속으로 최종전에서 잔류를 확정했죠. 그런데 지금 무려 2경기나 남겨놓고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유상철 감독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하늘에서 그렇게 라는 생각도 좀 그런데 듭니다. 저는 인천의 잔류왕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최종전에서 안 갈린 게 좀 섭섭하기도 한 마지막까지 보는 그 쫄깃함이 있던 팀이었는데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는 서울 팬이니까 서울 팬이니까 그렇죠. 인천 팬이었으면 팬이었으면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죠. 인천 팬들 입장에서 모처럼 잔여 경기를 진짜 이제 나머지 보너스 게임으로 그렇죠. 오랜만에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강원이 좀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 감독 김병수 감독을 경질하고 네. 감독 대행 체제로 가고 이영표 대표는 이제 시의회에 가서 예산 더 주십시오. 라고 이제 과감하게 얘기할 정도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강원이. 네. 강원이 근데 감독이 나가다 보니까 진짜 절실하게 뛰는 거는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정말 선제골 투지 넣었잖아요. 있게 뛰고 하던데 그래도 강원이 확실하게 지금 뭔가 팀이 외적으로 좀 흔들리는 요소도 있죠.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선수 경기 외적으로 빠진 것도 있고요. 네, 진짜 강등 싸움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39점으로 지금 위 팀들하고 남은 2경기를 다 이겨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지금 뭐 포항 인천 빼면은 누가
세 팀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밑에 세 팀, 세 팀이죠. 네 팀이 서울, 성남, 강원, 광주. 그렇죠. 서울은 조금 유리한 입장이고요. 서울이 제일 유리하고 네. 광주도 근데 최근 또 잘하잖아요. 네. 저 이번에 언덕골 중거리 두 개 슛 빵빵. 완전 예술이던데. 저는 레이저였죠. 골 장면만 보면 올 시즌 최고의 경기. 골 장면만 보면 올 시즌 최고의 경기. 한 30m 네. 넘었던 것 진짜 같아요. 멀리. 아니, 그게 첫 번째 골은 이준 골키퍼의 이제 자책골로 기록은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 슛이 거기에 골대가 없었더라면 그 공이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가 궁금한. 맞아. 계속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파워가- 중력 없이. 레이저. 예. 그것도 수리 쿠션이었어요. 수비수 머리 그쵸. 맞고 골대 맞고 골키퍼 음. 맞고 들어간 거거든요. 알렉스 선수가 수비수인데 이거는 뭐 빨래줄, 대포알, 레이저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한 그 정도의 대단한 슛이었고 그다음에 헤이스 선수의 슛도 그것도 골대 구석을쯤 강력한 슛.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올 만한 골들이 한 경기에서 2골이나 나오고 강상호 선수의 발리골도 엄청 많거든요. 이 경기에는 정말 특별한 그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포항에서는 결국에 2명이나 퇴장을 당해서 9대 11 경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광주가 포항을 무려 11년 만에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꺾어요. 그러니까 각종 뭐 원도골에 퇴장에 또 자책골에 11년 만에 승리까지 갖고 온 아주 특이한 상황들이 모여 있지 않았나. 광주의 올 시즌 목표 중에 하나가 포항 꺾는 거였어요. 아 포항만 못 꺾었나요 지금까지? 그럴 거예요. 유일하게. 포항하고 11년간 한 6무 15패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와우. 그래서 포항을 이기자라는 목표는 뭐 당연히 포항의 그랜트 선수가 일찍 퇴장당한 그런 변수들도 있었고 중거리 골 터지면서 이긴 게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목표 하나 잔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참 여의치가 않죠. 아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는 좀 뒷심발이가 끝까지 가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네. 어쨌든 네 팀이 굉장히 치열한 마지막 경기까지 그렇죠. 잔류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 포항은 그나마 이 경기에 지긴 했지만 경기 지구도 잔류를 잔류했지. 했습니다. 예. 남은 두 경기에서 이제 강원하고 승점이 6점 차예요. 근데 남은 두 경기에서 산술적으로 6점으로 치면은 역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자기네들끼리 맞대결을 하다 보니까 강원이 전승을 하게 될 경우 자연적으로 성남이 지거나 뭐 성남이 지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팀들의 이제 이어서 자력으로 확정이 된 거죠. 또 지난주 최고의 드라마는 역시 서울의 네. 세 골차 뒤집기. 박수 치고 있다 또. 라이브로 보는데 근데 이제 광주가 사실 그 잘 하고 있는데 맞아 잘했어. 이 경기도 사실 잡아야죠. 그렇죠. 광주 입장에서. 홈에서 3골이나 먼저 놓고 그러니까요. 참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잘 되려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 경기 안 될 때 생각 안 하는구나. 요즘 아닉스 감독 인기가 서울 팬들한테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익스트림이라며 익스트림. 별명이 그래서 진짜 많이 생겼어요. 넷플 익수. 네. 넷플릭스. 별명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은 넷플릭스 있고 익수 온 더 비치. 그리고 익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익스 그리스도. 잔류에서 구원해 주소서. 신났다. 그리고 4대 3으로 역전한 경기가 워낙 롤러코스터 경기였으니까 익스프레스라는 명령도 있더라고요.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네. 익스큐즈미 많더라고요. 뭐. 참 이 서울이 성남에 이제 3대 0으로 이긴 경기까지 해서 아닉스 감독이 정말 이제 팀을 빠르게 잘 구성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구 조화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그 선수들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끌어가고 그 선수들을 또 베테랑인 기성용 고유한 오스마르가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인데 아닉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조용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 5골 넣었고요. 팔로세비치의 부활이에요. 팔로세비치. 그렇죠. 드디어 되게 사용법을 오랜만에 받은 불러보는 그 이름 같다. 그렇죠. 팔로. 팔로세비치가 우리가 그렇게 부진하다 했는데 최근 4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습니다. 와. 그러면서 시즌 9호 골을 신고했는데 슛발이 왼발 슛이 완전 예술이던데. 감차의 정석을 보여줬죠. 왼발 감차. 그렇죠. 아닉스 감독이 팔로세비치를 처음에 기용할 때 교체로 넣었다가 교체 아웃을 지켰어요. 그때 팔로세비치가 엄청 약간 화가 나서 불화설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유니폼도 막 네. 입고. 근데 아닉스 감독도 예전엔 되게 딱딱하고 약간 카리스마 형 감독이었는데 최근 서울 선수들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뭐 그 당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예전에 부산 감독 시절에 기성용 선수와의 오해가 좀 있어요.
부산 감독 시절에 그 팀의 박종호 선수 독도 음. 세레머니 했던 박종호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내면서 당시에 이제 언론의 기사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장점이 투지인데 투지 없이 지금 기성용처럼 예쁘게 차려고 한다. 그래서 2군으로 내려보낸다. 라고 했더니 당시에 기성용 선수가 트위터에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나처럼 볼 차면 2군 가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남겼던 시절 매운맛 아, 기생이 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예쁘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 사이가 조금 뭔가 안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니스 감독이 이거에 대한 해명도 했어요 예전에. 아 오해다. 그 약간 좀 대화 과정에서 약간 와전된 게 있다. 오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약간 그렇죠. 스타일이 다른데 그렇죠. 기성용 스타일이 있고 너는 네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기성용을 따라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FC 서울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팬들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 이런 피치 캠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을 보면은 아니스 감독이 인터뷰를 마치고 선수들이 기다려줘요. 사진 같이 찍으려고. 그때 아니스 감독이 올 때 선수단 프론트 그다음에 팬들 선수 프론트 다 아니스 감독이 뛰어오더라고요. 다 박수를 쳐줘요. 기다리면서. 그때 아니스 감독이 제일 많이 경기 중에 하는 말을 선수들이 외치더라고요. 그 주의봐 뭐 그다음에 뭐 압박 이런 걸 계속 선수들이 외쳐요. 아 그림이 그려졌어요 지금. 네. 네, 그 아니스 감독이 조기화면이. 엄청 경기 중에 많이 이렇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편인데 그걸 선수들이 이렇게 따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니스 감독이 그걸 또 보면서 웃으면서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이뻐지. 네, 거기에다가 경기 끝나고 아니스 감독과 기성용이 진하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 사진 찍고 나서 네. 그리고 아니스 감독이 약간 좀 멀리 가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기성용이 안아줬다고. 아이, 감동. 예, 그렇게 아니스 감독이 팀에 빠르게 이제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잘 되는 팀은 그렇죠. 이제 안도 잘 돌아가요. 맞아요. 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다음에 팔로세비치를 살린 비결 중에 하나가 요거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재미삼았는데 팔로세비치가 요거트를 먹고 나간 경기에 골을 많이 넣는다라고 해서 아니스 감독이 식당에 와서 몰래 슬쩍 요거트를 한번 줬대요. 그 경기에서 못 넣었는데 그 다음 번에는 오렌지를 줬나? 그랬더니 그거를 먹고 부진. 무슨 파블로프의 그걸 먹고 뭐야. 자꾸 이렇게 이건 팔로세비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니스 감독이 자기한테 와서 뭐 요거트 주고 이렇게 한다. 대변 시간 활동. 요거트 거야. 리더십. 유제품 리더십 괜찮은데요. 자 K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토트넘 찍먹한 콘테. 찍먹한 콘테가 뭐예요? 아 토트넘을 맛봤다는 얘기죠. 이제 부임해서 2경기 정도 치러봤다. 부먹은 맛보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좀 온건히 맛보는 거죠. 이렇게 좀 온연하게 느끼는. 하여간 기준을 모르겠다니까. 자 어째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의 데뷔전에서 첫 1호 골을 네.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슈팅을 하나도 날리지 못했죠. 네. 국가국의 1, 2차전을 치렀는데 어떻게 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콘테 일단 뭐 수비부터 다르죠. 포메이션은 똑같았습니다. 두 경기가. 두 경기가 똑같았죠. 두 경기가 그 전에 똑같았고. 비교해서는 이제 그렇죠. 3백을 네. 쓰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보면은 비테스전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볼 때는 콘테 감독의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운이 살짝 훈련 한 번 하고 간 경기거든요. 그렇죠. 감독의 네. 역량이 인사 발휘되기 한번 하고 간 거죠. 또 뭐. 주의 봐 한다고 주의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 경기는 정말 그냥 전반에 일찌감치 골이 많이 터지면서 운이 좋았던 경기였고 하지만 문제점을 드러낸 건 토트넘의 수비력이 여전히 안 좋다. 마지막에 또 실점하면서 그런 운 좋게 이긴 경기라고 비테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버튼 경기가 현재 토트넘의 현주소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콘테 감독의 전술이 확실하게 나왔던 경기였고 하지만 문제점이 토트넘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또 드러난 경기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콘테 감독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백을 씁니다. 3백을 쓰고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엄청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을 엄청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에버튼전에서 슈팅 제로입니다. 그리고 팀 자체가 유효 슈팅이 제로였어요. 반면에 레길론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손 두 선수의 슈팅 수 합이 3톱이었던 케인, 손흥민, 모우라의 슈팅 수와 똑같습니다. 약간 주객전도 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네.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히트맵이 더 많이 형성돼 있어요. 사실상 연계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경기에서 봤을 때는요. 볼터치가 손흥민 선수가 41번인데 그 중에서 18번 44% 정도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레길론 선수 같은 경우는 볼터치가 69개인데 44개가
하프라인 위에서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콘테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윙백들이 정말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윙백들이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 첼시, 인터밀란 거쳤을 때 윙백들은 거의 최고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터밀란의 하키미 선수가 핵심 플레이어 윙백이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있었고 뭐 인터밀란 있었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 가 있는 하키미라는 최고의 현재 윙백으로 꼽힌 선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 클래스를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해야지. 콘테 축구가 조금 더 올 시즌 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까지 확실하게 전술 색깔을 낼 수 있는 축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8경기 만에 리그 8경기 만에 무실점을 했지만 중앙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 데이비스 왼쪽에 벤 데이비스 그다음에 데이비스 뭐 오랜만에 나오고 다이어, 있죠. 로메로 3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로메로 빼고는 수비에 안정감을 주는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말 들어보면 콘테 축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중앙 수비수도 필요하고 측면도 필요하고 또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옛날에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첼시에서 워낙 깡테가 그때 워낙 활약을 했으니까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역할까지 수행해줄 선수가 필요한 걸 생각해 보면은 이번 겨울에 대대적인 보강이 네. 이 토트넘의 토트넘 팀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토트넘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팀을 사야죠. 한 그렇죠. 팀을. 네. 팀을 사. 최전방 공격수도 한 명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뭐 백업 공격수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일 미스트 후보 영국 언론이 한 7명 정도 뽑고 있는데 그 중에 3명, 4명이 인터밀란 수비수예요. 후보 중에 한 명. 인터밀란 때 워낙 잘 활용했던 선수들을 데려오지 않겠냐. 뭐 레비 회장이 2,400억 정도의 영입 자금을 뭐 약속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또 누굴 또 팔겠네요. 매각을 또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기 전까지 지금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콘테 감독이 아직 진단을 기간이 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술적인 측면은 선수들이 그래도 빠르게 많이 좀 녹아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체력이다라는 걸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리뉴 감독 시절에 체력 훈련을 안 했나 봐요. 훈련을 빡세게 한다. 네. 지지난주에 뽕 PD가 활동량에 대한 조사해왔잖아요. 그때. 그쵸. 토트넘이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다. 콘테 감독의 진단도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지금 A매치 기간 2주 동안 아주 지옥의 하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영국 언론에서 나오는데 남은 선수들. 그렇죠. 2주 동안 거의 프리시즌을 갖겠다라는 건데 매일 더블 트레이닝 세션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대표팀에 발탁되지 않은 차출 안 된 것도 서러운데. 델리알리 머리 깎고 오는지 봐야 되겠다. 나는 휴식기인데 A매치 예. 휴식기라고 하는데 시기가 아니네. 브레이크인데 이제 자기 몸을 브레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숴버리는 건. 거의 뭐 저기 훈련소 들어가는. 네. 지금 누가 봐도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델리알리와 은돔벨레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체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콘테 감독이 워낙 또 많이 뛰는 축구를 하겠지만 콘테 감독 사단이 있어요. 6명의 코치진인데 그 중에 3명이 약간 피지컬 트레이닝 전문가예요. 체력을 워낙 그러니까 컨디셔닝 정말 전문가라고. 피지컬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피지컬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네. 체력 그 중요성을. 축구 훈련은 따로 하고 피지컬 훈련은 따로 해야 그러니까 체력이 됩니다. 올라와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네, 실력이. 그렇죠. 그게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그 체력으로 밀어붙이니까 맞아요. 개인기를 많이 상쇄를 하잖아요. 개인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콘테 코치 중에 지안피에로라는 피트니스 코치가 있는데 이탈리아 축구에서도 워낙 악명 높았어요. 이 지옥 피지컬 체력 끌어올리는 걸로. 저승사자구나. 이 코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다 끝내라 훈련. 괜찮아 안 죽어 해. 요 아니 느낌. 진짜 힘든데. 내일 달리려면 오늘 뛰어라. 그 중에 또 한 명의 또 코치 이제 컨디셔닝 전문가가 3명 있다는 건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재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괴롭히고 재활해주는 거구나. 아픈 애들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당근과 채찍.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국대 뛰고 복귀했을 때 야 니네들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오늘 그렇게 주전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겠다. 궁금하네요. 그 A매치 주간이 토트넘이 끝났을 때. 진짜 A매치 휴식기 끝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왜냐면 이 교체 투입되는 이 자원들이 강하니까 그렇죠. 강해지면 팀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콘테는 좀 확실한 뭐 감독으로서 굉장한 존재감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칸트하고는 많이 다르죠. 칸트 콘테 비슷하네 이름. 비슷하네. 합친 건가요? 쿤타 킨테.
심지어 콘테 감독은 첫날 에버튼을 앞두고 경기 기자회견 앞두고 하는 기자회견 1시간 늦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됐어요. 훈련한다고. 훈련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훈련한 거예요. 에버튼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비긴다는데 에버튼이 너무 거칠었던 부분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손흥민도 경기를 잘 운영했죠. 예, 그래서 좀 토트넘이 경기를 제대로 못하게 만든 부분이 이제 컸는데 어쨌든 그 경기 직후에 콘테 감독은 출발이 좋다. 네. 예, 그렇게 호평은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표팀 벤투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아랍에미리트전 홈 경기 그리고 이라크와 원정 경기를 올해 마지막에 이 매치죠. 저 올해 앞두고 마지막이죠. 수집을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빠졌고 김건희 선수가 대신 들어왔고 손흥민 선수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그 컨퍼런스 리그까지 포함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3경기 뛰었거든요. 네. 그럼 또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들어왔지 않았나요? 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하루 훈련하고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한번 훈련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겠다. 딱 그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하기 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자마자 하루 훈련하고 그 전에 경기 계속 3일에 한 번씩 뛰고 네. 지금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 우려도 좀 있고 체력적으로도 글쎄 아무리 뭐 나라를 위해 뛴다고 이제 의욕은 불태우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삐끗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약간 우려도 좀 있는 2연전이에요. 네. 하지만 변함없이 선발로 내세우겠죠. 그럼요. 황의조도 없는 상황에서 뭐 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최전방에 배치해서 좀 활동량을 좀 줄이고 네. 체력을 아낄 수 예, 있는. 아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움직여라. 이런 어떤 임무를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황인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손흥민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찔러주는 패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재성 선수도 궁금해요.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그 이란과의 경기에서 한번 실책 때문에 예, 일부 팬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악플 근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어제 저희도 뭐 리포트했지만 굉장히 좀 성숙해진 모습.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악플만큼 성숙해지고라고 달려다가 너무 뽕 PD처럼 제목을 잡는 것 제목 같아서 정말 예. 제목 센스 보석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싫다. 정말 싫다. 리포트는 하성룡이 하는 거니까 제목은 제가 달지만 하여튼 이재성 선수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고 또 좋은 게 지난번 이란전 앞두고는 완전히 이제 베스트 11에 포함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이재성 그 선수가. 당시만 해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몸 상태가 네. 안 좋아서 풀타임 팀에서 베스트 11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선발로 계속 나오면서 골 도움 기록하고 몸 상태라든가 이런 환경은 훨씬 더 나아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이란전이 그 이제 비난 댓글들이 약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맞아요. 돌아가고 나서 이란전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고 그 다음 경기부터 네.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와서 데뷔골을 터뜨리고 그럼 계속 약을 줘야 되나요? 그러게요. 매 경기 약을 줘야 되나? 그러진- 악플로. 그래야 되진 않겠죠. 근데 이재성 선수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네, 글 올리잖아요. 연재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전 경쟁에 대한 주제로 한번 글을 쓴 게 있어요. 최근에 쓴 글인데 마인츠에서 시즌 초반에 당연히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하기 위해서 훈련 때 일부러 감독 눈에 더 보이려고 더 열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눈에 보이려고 일부러 연계 플레이도 더 잘하고 연습 경기에서 일부러 골을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감독 눈에 들어서 지금 4경기 연속 나오고 이게 킬에서는 확실한 주전이었거든요. 킬에서는 심지어 선수들한테 너 계약서에 주전으로 뛴다는 계약서 있냐라고 할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아도 무조건 주전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츠에 와서 이 선수가 프로 데뷔 후 거의 처음으로 주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신인 때부터 전북에서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악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재성 선수 참 멘탈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자기의 경기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는 게 정말 크게 될 선수 앞으로 컸지만 더 이재성 큰 역할을 선수는 해줄 자기가 선수다. 계획한 대로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1부 리그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2부 리그 거쳐서 경험 쌓고 적응한 다음에 1부 리그에서도 올라가자마자 지금 잘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죠. 또 약까지 드셨다고 하니까 네. 농담이고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 손흥민, 뭐 김민재 이런 선수 빼고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근데 저는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지면 이선에 아마 계속 나와주고 있던 뭐 황인범, 뭐 황희찬, 이재성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와서 정우영 선수까지 큰 정우영까지 이렇게 쓰면 결국에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자리를 저는 이제 송민규나 이동경 선수가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이 좀 더 한번 활약하는 그 그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런 젊은 선수 중에는 정우영, 어린 정우영을 프라이브루크. 좀 어느 정도 쓸 것인가 벤투가 과연 한번 거의 저는 못 안 쓸 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거의 안 쓸 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승호, 그 백승호 선수 네. 잘하는데요, 지금. 백승호 요즘 프리킥 물 올랐잖아요. 네. 킥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쪼커로 선발은 아닐지라도 쪼커로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표팀 명단 보니까 요 근래 본 이 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어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동경, 송민규, 엄원상, 백승호. 황의조, 김영권 네. 선수 빠지니까 갑자기 어려진 느낌인가요? 확 들어왔죠. 그냥. 몇 년 전에 올림픽 대표팀 보는 느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와일드 카드로 뽑히고 그 근데 정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지금 벼랑 끝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보다 하루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훈련 그래,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날씨는 빨리 적응했기 날씨 때문에. 적응했겠다. 네. 또 아랍에미리트 감독이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하려고 영입하려고 했던 감독이죠. 판마르바이크. 파마라바이크 네, 그렇죠. 맞죠. 네, 벤투 감독 근데 선임될 때. 저기 유럽에서 출퇴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경기 있을 때만 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건 안 된다. 굉장히 거만을 떨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우리의 제안을 걷어찼던 감독 중에 하나인데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조건을 받으면서 영입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긴 한데 가족을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정식을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기러기 아빠 하기 싫어. 음. 김영권 선수의 빈자리 누가 채울 것 같으세요? 박지수 선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수비의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박지수 선수를 뭐 피지컬적인 측면이나 그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드업을 강조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권경원 선수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경원 선수는 뭐 미드필더 출신으로 워낙 볼 배급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박항서 감독도 거의 뭐 벼랑 끝 그렇죠. 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일본하고 붙습니다 홈에서. 진짜 아. 재밌는 거예요. 지금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박항서 감독 지금 전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한테 꼭 이겨서 뭐또 소중한 승리를. 전세기 만들었는데 일본 지각했다. 일본도 사실 베트남전 지면 만약에 어려워지죠. 진다면 네. 힘들어져요. 사실 뭐 플레이오프 행위죠. 뭐. 그렇죠. 지금 베트남은 최종 예선 사상 최초로 진출했다라고 좋아해서 이제 월드컵까지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최종 예선 그럼요. 1승을 네. 좀 목표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목표를 가야 봐야 될것 되기 같아요. 때문에 이번에 뭐 월드컵까지는 무리죠 사실. 그렇죠. 네. 아무튼 박항서 감독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 역사에 남을 승리를 좀 기록해줬으면 좋겠고요. 골대녀 녹화 관계로 주합회 네. 바빠요 주합회 일정. 우리가 맞출게요. 아니. 한번 재밌어서 다 즐거워서. 아니 골대녀 아니,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너무 네. 재밌어서 송소희 근황이나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참 원더우먼도 그날 오자마자 그럼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아마 그날 처음 모인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처음 보여서 그런 축구를 보여줬다는 건 아무튼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되는 네. 골대녀고요. 다음 주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를 다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